어쩌다 보니 제 소개에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소개가 없게 되었네요. 아이가 없는 저는 남편을 잃고서 따로 저를 소개할 인사말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는 저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 새롭게 태어난 기분도 듭니다. 새롭게 태어난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데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황당한 일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오히려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 일을,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었네요. 그 일과 함께 제가 평생 겪어왔던 고생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설상가상 엄마마저 매달 큰돈이 드는 병에 걸리셔 어린 시절부터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학교 공부를 제법 잘 따라갔고 공부에 대한 뜻도 있었지만 집안 형편상 돈을 버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장만 따고는 곧장 공장으로 들어가 돈을 벌어야 했죠. 불만은 없었습니다. 불만을 떠올리기도 힘든 바쁜 삶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잠깐씩 만날 수 있던 친구들로 인해 숨통이 트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고등학교 시절 제일 친하던 친구와 대학 동기였던 남편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며칠 뒤 남편에게서 집으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친구의 대학 동기라고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연락이 불편했던 저는 남편이 남긴 전화번호를 보지도 않고 버렸죠. 그런데 그 남자는 그 뒤에도 집으로 연락을 해오고 집 앞까지 찾아오며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친구가 괜찮은 남자라고 말해 우선은 빵집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지만 전 그다지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었죠. 그 남자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흔히 말하는 공장 공순이었으니까요. 만남을 가지고 난 후로는 마음을 더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연중에 남자가 하는 말에서 남자의 배경을 알 수 있었거든요. 남자는 저와 달리 부유한 형편이었고 외동아들이었죠. 아버님께서 중학교 시절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께서 홀로 정말 귀하고 곱게 키워온 듯 보였습니다. 저와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즐거운 그 자리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한 채 다음 만남의 자리를 거절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거절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남자의 행동과 머리와 다르게 자꾸만 남자에게 향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남자친구와 공장 노동자 여자친구. 누가 봐도 남편이 손해를 많이 보는 연애였어요. 데이트 시간도 항상 제가 가능한 시간에 남편이 맞춰줘야 했죠. 그런 것 다 참고 기다려주며 남편은 저와 연애를 오랫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죠. 저 스스로의 위치를 알았으나 이미 사랑에 빠진 상황에 주변 환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집이야 당연히 결혼에 대한 허락이 떨어졌지만 시댁 시어머님께서는 쌍수를 켜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과 연을 끊어서라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으셨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건 똑같았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집 식구들에게 편치 않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어요. 또 겨우 마련한 예단도 부족하다며 저와 저희 부모님께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죠. 어머님께서 결혼 반대를 하신 날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라 기분은 나쁘지만서도 마음에 두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가 예상되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 생활하게 된 시집살이는 제 예상과 같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당할 수 있는 모든 시집살이는 당했을 거예요. 고된 집안일이야 기본이었고 저 들으라고 우리 집안 흉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는 걸 일부러 들려주기도 하셨죠.
이유 없이 물벼락 맞은 일도 수차례였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든 시집살이에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의 행동을 알려주고 저에게 잘해줘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천천히 시댁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 모두 아이를 원하고 있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는 걱정된 마음에 병원을 찾게 되었죠. 검사 결과 제 몸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저보다는 자신의 잘못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남편이 받게 될 충격이 더 걱정이 되었고 가슴이 아팠어요. 과연 제가 남편의 아내로서 있는 게 맞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미움만 받고 있어 집안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고 아내로서 자식도 안겨줄 수 없는 입장이었죠. 남편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 이 집안에서 나가줘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병원에서 듣게 된 결과를 말해주며 저 말고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모든 말을 다 듣고서도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는 꼭 필요하지 않다면서 말이죠. 남편의 긴 설득 끝에 저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고 저를 잡아준 남편에게 고마워 이 집안에 더 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모는 손주를 바라고 있었고 제 탓을 하며 저를 욕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자기 탓으로 화살을 돌리며 저를 대신해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소식이 없냐? 네가 우리 집에서 애라도 낳아야 밥값을 하는 게 아니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년.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밥값은 해야지. 뭐 한다고 꾸물거리고 있어? 어머니, 제가 일이 바빠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잤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요.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일이 바빠 애 가질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거니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시모를 막아준 덕분에 더 큰 소리는 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신 건지 시모가 제가 임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강제로 이혼을 시키려고 악을 썼죠. 그 시절 한 집안의 대가 끊기는 일은 며느리로서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남편도 시모에게 강한 어조로 음성을 높이며 잘잘못을 따질 수 없었죠. 결국 남편이 시모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봉원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릎을 꿇어? 어서 일어나라. 네가 이런다고 내 결정이 변하지 않아. 너도 생각해봐라. 우리 집안 대가 끊긴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죽어서 조상님들 얼굴 어떻게 보겠어? 다른 건 몰라도 애 못 가지는 건 절대 안 된다. 어머니 제발요. 이 사람 아니면 죽습니다. 저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절대로 이 사람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저 사람도 애 안 가지고 싶어서 안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김씨 집안 대를 이어가는 게 아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시잖아요. 앞으로 저나 이 사람이나 어머니께 정말 잘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말씀 꺼내시지 마세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제 처지였지만 시모에게 두 손이 두 발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며 봐달라 하는 남편 덕분에 다행히 시모가 강제로 저희 두 사람을 이혼시키려던 일은 끝나게 되었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시모가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눈만 안 마주치고 말을 걸지 않던 시모가 나중에는 아예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봉원아, 내일부터 우리 집에 가정부 올 거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있어도 놀라지 말아라. 네? 가정부요? 이 사람이 있는데 무슨 가정부까지? 너 누구를 말하는 거니?
우리 집에 우리 둘 말고 있긴 누가 있어. 요즘 나도 영 몸이 좋지 않아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으니 사람을 따로 불러서 써야겠어. 어머니, 그러시지 마세요. 이 사람 잘하고 있잖아요. 네가 말하는 이 사람이 혹시 태희을 애 하나 못 낳는 여자를 말하는 거니? 애도 못 낳는 게 그게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 난 그런 사람한테 우리 집 집안일 못 맡기겠다. 네가 분명 이혼만 시키지 않으면 뭐든 다 하겠다고 했으니 네가 한 말 지켜라. 그럼 내일부터 가정부가 오는 줄 알아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보고 더 정신을 차리고 집안일에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쓸고 닦은 곳 또 쓸고 닦으며 시모 마음에 들 수 있게 움직였죠. 다음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어머님이 부른 가정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모가 의도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정부로 온 여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더 어려 보였어요. 그 가정부가 오자 전 집안일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가정부가 대신해서 할 일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시모가 가정부에게 한 말로 인해 집안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할 일이야 다른 집들과 다를 게 없는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면 그건 싹 다 처음부터 다시 해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설거지를 했다 치면 그 한 거를 다시 싱크대에 넣고 다시 설거지를 해주면 돼요. 뭐든지. 그렇게 해서 2배로 고생하는 값은 내가 치러줄 테니 그냥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누가 들어도 앞에 있는 저를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하라는 소리였어요. 일을 하러 온 첫날 그런 말을 듣게 된 가정부는 오자마자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챈 듯 했고 그 분위기에 바로 적응을 했죠. 제가 시모와 단둘이 있는 낮에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힘도 없다는 걸 알자 저에게 대놓고 예의 없이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한데 화장실 청소가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좀 급해서요. 안방 화장실 쓰세요. 제가 그 방 화장실은 사용을 못해서요. 오래 걸릴까요? 사람 재촉하실 거면 도와주시고 재촉하시죠. 아무리 돈 받고 일하는 거라고 하지만 누가 남의 용변 보는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싶은 줄 아세요? 그런데 제가 그쪽 용변 볼 때까지 기다리고 또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겠어요? 저기요. 제가 당장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언제쯤 끝나나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만 하면 되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따지고 드세요? 그리고 누가 돈 써서 가정부를 고용하는데 같이 일을 해요. 혼자서 못하는 일이면 몰라도. 그쪽이 저한테 돈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 억울하시면 지금 겪은 일 사모님께 가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한 일이라면 제가 일 그만두게 되겠죠. 제가 시모에게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가정부는 오히려 저를 잡아먹을 듯이 대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남편도 저 때문에 여러 괴로운 상황을 겪었으니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남편에게 대신 해결해달라며 의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가정부와 안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집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정부인 그 여자가 남편에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꼬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둔한 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같은 여자인 저는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차려서 갖다 주고는 했어요. 그리고 꼭 사장님이라는 말과 남편의 이름을 혼동하는 척하며 부르기도 했죠. 이거 술안이네요? 저만 해주신 거예요? 네, 사모님은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봉원 씨 죄송해요. 작은 사장님 것만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또 막상 하려고 하면 귀찮은 건데 혹시 저희 아내 거는 없나요? 저희 아내도 술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건 미처 몰라서요. 작은 사모님, 혹시 술 안 드시고 싶으세요? 말 자체는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꼭 먹어야 하겠냐라는 투였습니다. 애초에 남편의 이름을 실수인 척 부르는 것부터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저 역시 거절을 했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모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었죠. 남편도 가정부가 하는 행동에 다른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괜한 소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가정부에게 한 소리를, 남편에게는 가정부를 바꾸자고 말을 하게 된 일이 생겼죠. 시모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서게 되어 아침 식사를 저와 남편 둘이서만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저는 남편이 입고 나갈 옷을 다리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식탁에 앉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가정부인 그 여자가 제 남편 가슴에 있는 먼지를 떼어주며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먼지가 묻었네요. 그런데 봉원 씨는 이런 톤의 하늘색 셔츠는 맞지 않는데. 그리고 오늘 한 넥타이도 셔츠랑 안 어울려요. 얼굴이 워낙 하얗다 보니 뭐든 잘 어울리기는 한데 이왕이면 좀 더 밝은 톤의 하늘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흰색이 낫고요. 그런가요? 저는 옷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저희 아내가 골라주는 대로 입거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가 봐요. 저는 오늘 아내가 골라준 옷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저에게 맞는 색을 가장 잘 알거든요. 허락도 없이 내 남편 가슴에 손을 댄 것도 허용할 수 없었고 자기가 뭐라고 남의 남편에게 이 색이 어울리니 저 색이 어울리니 하는지 싶었죠. 분명 남편에게 꼬리를 치는 게 맞았어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가정부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저기, 추파 던질 거면 밖에 나가서 임자 없는 사람한테 던져요. 그쪽 가정부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일만 하라고요. 그리고 내 남편이 그쪽 친구는 아니잖아요? 매번 실수인 척 내 남편 이름 부르는데 앞으로는 꼬박꼬박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가정부면 가정부답게 굴라고요. 저와 남편이 확실히 경고를 하니 그때는 그 여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여자가 눈엣 가시였던 저는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죠. 시모에게 말을 하여 가정부를 바꾸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여자의 사정이 딱하다고 하며 그렇게까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지? 그 여자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리고 당신 없으면 나 대놓고 무시해.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가정부 바꾸자고 해봐. 당신한테 그 사람이 선 넘으면 확실히 말해. 화도 내고. 어머니도 그 여자가 먼저 선 넘어서 당신이 뭐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뭐라 말씀 못 하실 거야. 그리고 나야 그 여자가 그런 짓 한다고 해도 당신이 있으니까 넘어갈 리가 없고. 그런데 자르거나 바꾸진 말자. 어머니한테 언뜻 들었는데 그 여자 사정이 딱해. 흔히 말하는 천의 고아라고 하더라고. 당장 갚아야 할 빚은 많고 배운 것도 아는 사람도 없어서 이전까지는 일자리도 못 구했나봐. 가정부 일도 나이가 젊어서 거절을 많이 당하고. 당신이 무슨 걱정하는 줄 알고 저 여자가 못되게 구는 것도 아는데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잖아. 나도 당신도 행동을 확실하게 하면 지금처럼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은 하지 못할 거야. 불쌍한 형편의 사람을 내쫓을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되었죠. 다행히 그날 이후 가정부는 제가 거슬려 했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는 말이죠.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계속 은연중에 관심을 보였나봐요. 남편은 제 기분을 생각해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그 여자가 노골적으로 남편에게 작업을 해왔고, 더 이상은 그냥 넘겨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 일로 여자는 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 여자가 잘린 후 저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몸은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또 다른 가정부를 데려올까 싶어서 다음날 새벽부터 집안일을 나서서 하루 종일 하게 되었으니까요. 다행히 시모도 가정부를 불렀다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 싫었는지 다시 집안일을 저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모도 못된 짓을 하는데 지쳤는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물론 이전보다 덜 괴롭혔다는 거지 아예 괴롭힘을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오고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평온한 시간은 꽤 오랫동안 흘렀고, 시간은 흘러 저와 남편은 어느덧 환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제 저희 두 사람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노모가 되어 있었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되었어서 이대로 말년까지 남편과 조용한 나날들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을 하러 나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시모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이제 한창인 나이, 남편을 잃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병원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 같은 사람이 저를 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남편을 어루만지면서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전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고 남편을 발인해야 하는 날이 되었죠. 화장터에 도착해 남편이 들어있는 관이 화로로 들어가자